자,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그리고 SBS 논설위원실장을 맡고 있는 주영진 앵커입니다. 정원호 후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셨고요. 너무나 유명한 팩트죠. 민선 6, 7, 8기 성동구청장, 3선 성동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시절 자치분권 특보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지방자치복지 대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수상 내역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은 다른 서울,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치열한 예비경선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셔서 이제 본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태규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12사 내람을 극복하고 코스피 5천을 넘어 7천 시대를 개막한 데는 정론집필에 애쓰신 기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반가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요즘 중동 전쟁 와중에서도 우리 민생을 든든히 돌보고 있는 점들, 또 AI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 AI 허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성과들이 굉장히 기쁜 소식들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습니다. GRDP 지역 총생산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오세훈 시장 들어서 22년부터 24년까지 GRDP 성장률이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에 8위에서 지금 11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급등해서 지금 7%를 서울의 경우 7%를 넘었습니다. 이렇듯이 서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집값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서울은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실력을 교체해서 이렇듯 많은 효능감을 국민께 주고 있는데 지방정부, 서울시도 이제 실력을 교체해서 시민들께 그런 효능감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먼저 착착 개발로 주거 문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0분 통근 도시로 교통 문제를 시민들께 편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G2 도시로 세계와 경쟁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로벌 G2 도시는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뉴욕과 이 견주는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유엔의 AI 허브를 서울로 유치하는 것. 그래서 AI 허브를 서울로 유치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관문이 돼서
서울을 통해서 서울을 통해 세계의 기업과 자본과 인재들이 서울로 오고 그 힘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광에 있어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곳에 새로운 업무 중심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부의 청량리와 왕십리를 중심으로 광운대, 창동 3개의 업무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서북부에는 신촌, 홍대, 그리고 상암, 수색을 지나 연신내까지 교통의 결절점, 특히 GTX와 전철의 결절점에 업무지구를 복합개발로 업무지구를 만드는데,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이제 착착 경제활력존을 만들어서 경제활력존 안에는 화이트 조닝을 도입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거기에는 경제활력 지수를 도입해서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그리고 GRDP를 성장시키는 그것을 측정해서 그걸로 공공기업을 이제 완화해주는 척도로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초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기업 투자가 왕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과 용도지구 상향에 있어서 50% 정도를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차등 적용해서 최대 50%까지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걸 강북 개발의 하나의 요소로서 활용할, 도시계획적 요소로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가, 신촌, 청량리, 관악에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신촌은 한 해 2만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는 대학촌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창업을 위해서 강남이나 경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활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청량리는 1년에 3만 명이 배출이 됩니다. 관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곳에 저희가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산과 또 홍릉, 그리고 양재, 그리고 구로가산에 AI 또는 바이오 특구 등을 만들어서 외국계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구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용산의 특구는 외국인들의 비자 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법인세 등의 또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특구를 유치해서 외국계 기업들 또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의 인재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 이 자금과 인재와 기업이 서울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이고, 그곳에도 UN AI 허브를 함께 만들어내서 용산과 여의도로 연결되는 AI 금융 허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로 만들어 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갈등을 키워서 또는 특정 세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씩 착착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질문도 핵심 짧게, 그리고 답변도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해주시면 더욱 알차고 아마 모든 질문이 다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신종수 국민일보 편집인께서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편집인 논설실장 맡고 있는 신종수입니다. 첫 질문이니까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 토론회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 그저 와이프가 얘기한 모양이에요. 아줌마들한테 그 부녀의 간부를 맡고 있는데 그럼 꼭 좀 하나 좀 물어봐 달라. 정원호 후보가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잘 될 건지 그걸 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 대신 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 그러더랍니다. 재건축이 된다 하면서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가 하면은 그 뭔가 빨리 뭐 한다고는 그러던데 착공은 빨리 한다고 그러던데 또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들이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보고 이번에 투표를 하겠다 그런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제가 이제 60세가 넘어서 이제 곧 은퇴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어제 발표하신 그 재산세 감면 은퇴자들 60세 이상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감면해 주실지 또 한편으로는 또 저 60세 이상이긴 하지만 또 우리만 또 혜택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또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또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건축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착착 개발이라고 제가 재건축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착착 개발은 빠르고 또 안전하게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빠른다라는 것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하겠다는 거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도와드리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절차를 단소화하는 건데요. 첫 번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 단계와 지구 지정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와 또 관리 처분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의 총회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총회 한 번 여는데 조합은 굉장히 어렵고 단계 하나 거칠 때마다 몇 년씩 걸립니다. 이걸 이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또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다시 변경하고 나서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자. 정비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 시행을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법으로 개정이 곧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빨라진다. 단계가 축소됨으로써 빨라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빠르게 하는 방법은 창구를 다양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걸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하고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심이라고 하죠. 뭐 건축허가, 환경영향, 교통영향 다 포함하는 거. 이거를 이제 500세대 미만의 아주 작은 단위, 소규모 단위는 구청에 넘기자. 그래서 구에서 이거를 풀게 되면 창구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시 병목에 걸려 있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성을 높이는 겁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는 현재 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준형 건축비라고 하는 건데요. 임대 아파트를 이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SH나 LH 매입하는데 SH 매입할 때 이게 표준형 건축비로 하니 표준 건축비로 하니까 너무 낮아서 사실상 손해라고 재개발 조합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법을 좀 개정해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빨라진다. 이게 왜 빠른 거냐라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빠르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인허가 과정이 빨라져야 됩니다. 인허가 과정이 빨라지는 건 행정에서 할 일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지는 것은 사업성이 좌우합니다. 사업성은 곧 분담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어지는, 그러니까 곧 사업성이 높은다면 반대하는 분들이 적어져서 빠르게 갑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어서 이게 제가 빠르게 가는 요건이고, 안정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분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조합이 분쟁이 생겨서 멈춰 있거나 또 오랫동안 갈등 관계를 가는데, 이걸 해결해 주려면 빠르게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나 SH의 전문가들이 가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 또 매 단계마다 이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조합의 이사들이 이걸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하고 관계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럴 때 제가 시장 직속에 전문가로 매니저를 선발해서 공무원 매니저가 그런 지역들에 파견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단계마다 잘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미리 풀어주는, 그래서 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저의 착착 개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2년,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걸 10년 안에 해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빠르게 안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재산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다가 집값이 굉장히 상승해서 이제 재산세 약 18% 정도 오르는 그런 평균, 이런 과정인데, 수입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것으로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또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나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고정 수입이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딱 정해진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인상분이 생기면 어디서 출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동결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청년들 또는 집 없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런 걸 통하고,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해서 물가를 좀 낮추는 10% 할인하는 이 지역화폐들을 좀 발행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지점들을 좀 슬기롭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겠다. 또 그 밖에 다양한 방법들을 또 연구해서 합심해서 지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예 단락을 부동산 단락으로 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을 좀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원 후보의 답변 내용 가운데 이거는 좀 보다도 한 번 더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꼭 물어봐 주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더욱 알찬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효진 이투데이 정치경제부장, 이 착착개발과 관련해서 물어보실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투데이 장효진입니다. 착착개발 설명 앞에 잘 해주셔갖고 저는 일단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그 사업 속도를 높이다 보면 공공성하고 좀 충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질문인데 착착개발은 아니고, 최근에 장특공제 그 이재명 대통령 축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께서는 축소는 안 된다,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발언 중에 중앙정부하고 대립하고 갈등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충돌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장특공제 문제 어떻게 좀 중앙정부와 같이 풀어가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착착개발의 공공성 문제는 이제 사업성과 공공성 측면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은 뭐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좀 공급도 많아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게 위축이 되죠. 근데 이게 동시에 나타나면 좋은데 한참 뒤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때 공급이 확 떨어져서 이제 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역량을 공급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공공성들이 조금 사업성과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좀 우선히 해야 될 때이고, 또 반대로 나중에 조금 조절해야 될 때는 또 공공성을 좀 더 조절하는, 높이는 그런 방향이 좀 균형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좀 주안을 둬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리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인 공공성을 좀 보완할 거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사업성 위주로 해서 약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공공성들은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또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가는 것, 그리고 대학가의 기숙사를 좀 더 확대하는 것, 그리고 대학가의 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제안한 안심상가, 이건 성동구에서 제가 시범 운영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월세를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도 있으면서 학생도 좋고 또 집주인도 좋고 저희도 좋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심 학사, 상생 학사, 이걸 이제 전 서울시로 확대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청년들의 이제 그 월세 문제라든지 또 주거 문제를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이래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장특공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이 현행 권리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일관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보유 부분에 있어서는 실거주는 100%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고, 보유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아주 이 투기가 확실한,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폭넓게 보호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정부랑 긴밀히 협의해서 이 보호 위주로 저는 조금 그 시민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생각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로 수요 억제책에 지금 주력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복원했고 대출 규제에 그동안 좀 힘을 모아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중저가 주택 매매 가격이 서울 등 지역에서 15억까지 키맞춤되고 있고 또 전월세 품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서민 주거 불안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방금 이제 장특공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스케줄과 목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 스케줄과 목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주로 정부가 주택 정책에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급을 통한 조절과 수요를 통한 관리, 수요 조절을 통한 관리일 텐데요. 그리고 방식으로는 이제 금융 방식과 또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정부가 쓸 수 있는 거는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쓸 수 있는 것은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조금 조절하는 이런
것이죠. 금융은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공급을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서울의 평균 6만에서 6만 5천 호가 매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이게 6만에서 6만 5천 호가 관리가 됐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 오세훈 시장 들어와 가지고 이게 3만 9천 호 정도가 그러니까 평균 착공 기준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계속 안 된 거죠.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그 다음에 매입 임대 등 이걸 다 포함한 겁니다. 공공임대 다 포함한 건데 어쨌든 이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70% 수준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공급이 뻔히 줄어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장삼대청을 해제한 겁니다. 그거는 수요 관리를 포기한 거죠. 수요 관리 정책을 잘못 쓴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서울시 주택 정책에 맞는 건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데이터로 다 갖고 있으면서 수요 관리가 안 되고 수요를 또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그냥 폭등하고 그러면서 35일 만에 사과하고 번복하고 오히려 확대했죠.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까지 확대하는 그런 수요 관리 정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바로 이렇듯이 주거 정책은 공급 관리, 수요 관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고 그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계획에 맞춰서 예컨대 올해 인허가 물량이 있으면 한 3년 후에 착공 물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3년 후에 준공 물량이 되는 거죠.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가 지금 현재 낮다. 원래 인허가가 매년 그러면 인허가도 한 6만 호 정도는 인허가가 돼야 되죠. 그래야 5, 6년 후에 이게 준공 물량으로 나올 테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 그걸 빨리 신속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왔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부족한데 수요가 폭발하는 정책을 써서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한 거죠. 그걸 금융을 가지고 서울시가 못하는 금융을 가지고 이제 수요 조절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갖고 개입이 됐다라고 보고 그럼으로써 다소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또 일부 있을 수 있죠.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약간 좀 드러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은 정부랑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조금 더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또 집값이 또 상승한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금융 정책들에 대한 의견들을 정부에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급 스케줄 말씀드렸는데요. 얘기한 대로 그동안 2만 호에서 2만 5천 호 정도 매년 몇 년 동안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물량까지를 이번에 좀 해야 된다 추가로. 그래서 굉장한 비장한 각오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 36 플러스 이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31년까지 36만 호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들이 30만 2천 호 그리고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 고밀 해서 1만 호 그리고 매입 임대를 5만 호 이렇게 해서 이제 36만 호 최소 이걸 하겠다는 거. 그 밖에도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등한시했던 리모델링 협회에서는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추진하는 조합이 꽤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있고 10만 가구 정도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제 협조가 안 돼서 리모델링 협회에서 굉장한 불만을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이 결정했으면 리모델링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이제 생각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리모델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또 관심을 거의 두지 않으셨던 공공 개발, 또 도심 복합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서 그 물량도 약 10만 원 정도가 지금 대략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촉진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매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까지 공급이 돼야 이후에가 되고 또 그런 분명한 시그널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서울에 32,000호 공급 계획, 이 정부 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이걸 신속하게 제가 취임이 되면 분양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정부랑 협의하고 또 저희 자체 계획과에서 분양 계획들을 해서 빨리 분양 계획들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이게 심리상 이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주택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관리. 부동산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용산에 있다 보니까 용산 국제단지를 항상 내려다보는데요. 봤다, 계속 공사하는데 진척은 거의 없는데 최근 후보님께서는 1만 호 공급 계획을 아파트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UNAI 허브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혹여 거기가 저쪽 오세훈 시장 측에서 탁정 아파트라는 비판도 하는데 첨단 업무지구와 또 그 아파트 조미라 이게 좀 비치되는 거 아닌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육사 이전 이게 중앙정부 차원의 정치이긴 하지만 서울시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육사 이전에 대한 어떤 견해와 또 육사가 이전할 경우 아까 여러 지역에 대한 개발 얘기하셨는데 육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용산 국제 업무지구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자부다 일즈나 이런 모델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요즘은 업무지구가 국제 업무지구가 잘 되려면 그 안에 이제 국제학교, 외국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또 병원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들어와야 되고 특히 주거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주 업무지구 자체가 이제 단순히 업무지구만 있는 오피스 빌딩만 있는 곳들은 잘 안 되고 거기에 주거와 업무와 그 다음에 부대 시설들이 조화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자부다 힐즈나 허드슨 야드나 대략 한 30% 정도의 비율로 주거 지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8,000호에서 1만 호 이제 싸움인데요. 보통 보면 현재 오세훈 후보는 8,000호까지는 가능하지만 1만 호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열어놓고 고민하자. 1만 호도 가능하다. 다만 요건 열어놓고 어느 것이 최적인지는 이게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설계도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 구상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좀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30% 정도의 이 비율로 본다면 만 세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UNAI 허브를 기준으로 하고 또 거기에 외국계 기업들을 AI와 관련 또는 금융 관련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려면
충분한 또 그런 부대 시설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외국인 학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것들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학교 우리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죠. 학교 부지를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그게 지금 현재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할지 교육청과 풀어야 되는데 이게 8,000원은 그러면 되고 10,000원은 안 된다. 학교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학교 부지가 아예 없으니까 어차피 다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8,000원은 되고 10,000원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 학교 때문이라면 학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좀 열어놓고 고민하겠다. 고집하지 않고 정부는 10,000원을 얘기하는데 땅 주인이자 그리고 땅의 70%를 갖고 있고 주도적인 시행사가 10,000원을 하겠다는데 보충적인 시행사인 SH에서 우리는 8,000원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이 고집을 한다면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협의를 해서 설득도 하고 조율도 하고 해 가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릉부지 또 육사 태릉인데 그 태강릉 앞에 있는 태릉은 결국 아파트를 지금 정부에서 짓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안을 찾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로 정부에서 하는 거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때론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 전에라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는 질문할 게 꼭 있는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은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예, MBC 보도본부장 박장호입니다. 저는 아까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득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어르신인데 노인인데 뭐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2, 3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사는 분들에게도 이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말씀이신지 과연 그게 적절한지 좀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거주 기간이나 뭐 실소유 그러니까 실거주 여부, 소유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59세에 사가지고 60세가 된 1년 만에 뭐 재산세 감면을 해주시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구청장들하고 또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같은 경우가 높을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없으나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정한 선을 좀 정하자라고 논의했고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할 것인가는 이제 이후에 확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종합소득 할 때 2천만 원 이제 이상이 되면 저희가 다 체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이후에 좀 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주 기간하고 실거주 그 나이도 사실 60세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60세가 대략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자가 꼭 60세 이상만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한 취지, 기본 원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일가구 소유자가 기본 원칙이고 나머지들은 이후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각 이 구의 행정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꼭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 경제 현안에 대해서 또 혹은 오세훈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그동안 시정에 대한 또
정원호 후보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마 많은 현장 기자들도 지금 와 있고 지금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어제부터 그 32년 전 그 폭행 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설명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구의의 속기록에서 나왔다라고 김재섭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을 봐라. 당시 기사를 봐라.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나섰는데 정원호 후보가 좀 직접 우리 서울 시민에게 또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대신 드리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당시 피해자의 녹취록이라고 해서 좀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5.18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성매매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오늘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정원호 후보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기한 이유에 대한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입니다. 이는 판결문을 보면 명확하고 또 당시에 보도됐던 기사들, 취재 보도했던 기사들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민자당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원의 판결문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그런 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했다라는 것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해서 네. 그 부분은 가서 파악을 하고 또 바로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녹취를 확보했는데 주진우 의원 주장은 5.18과 관련한 당시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로부터 당시에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주장을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응은 오늘 기자회견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또 서울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분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예,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께 질문할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중앙일보 김승현입니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린 SNS 글 관련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워낙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숙지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시대에 초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국민 배당금제를 이제 어떤 화두를 제시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은 이 김용범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개인 의견이라는 청와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그때도 이제 SNS를 활용을 하실 텐데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며 그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초과 이윤은 저는 이제 초과 세수라고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 기업이 많은 소득을 얻으면 결국은 이제 정부의 초과 소득이 이 세원이 생기는 건데 초과 세수가 생기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굉장히 많은 세수가 늘어났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고 그럼 이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는 좋은 방향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써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표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거를 개인의 SNS를 통해서 했을 때 이제 개인의 위치와 또 공인으로서의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파장 이런 것들은 또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SNS를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된다면 더 이 영향력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 그때는 이제 개인적 생각과 공적인 생각을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네, 민윤석 정치부장입니다. 그 경제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 후보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 정부 들어서 주가나 이런 게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호황인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가 상당히 나쁘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후보 그 출마 선언 후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 만나셨을 텐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런 뭐 지표 숫자보다는 실제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많은지 또 그렇다면은 그 후보님께서는 이 서울시에 한정하면 이 서울시의 그 실물 경기를 그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의 뭐 협력 대책은 무엇이 있고 또 서울시만의 뭐 구상하고 계신 특효약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는 결국 그 미래성과 성장 잠재력,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되는 건데 대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실적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반영이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반영이냐 이것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게 또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서울 선거 과정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골목 경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청년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고용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물가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생활 물가의 압박 그런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생활 물가의 압박은 고유가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단기적인 방안, 뭐 중장기야 어쨌든 좀 체계를 좀 좀 효율화하고 또 경제성 있게 좀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경제가 좀 꿈틀거려야 되고 또 활력이 좀 생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로 저는 지역 화폐 그러니까 서울사랑 상품권과 각 구의 이 구사랑 상품권을 좀 발행할 생각인데 대규모로 발행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10% 정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제공이 되면 높은 물가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그런 가정에서는 떨어뜨리는 이 생활비를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건 나아가서 이 골목에 쓰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라든지 또 상점가 또 이런 현장에 골목에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도 좀 정책적 방향으로 좀 제시할 생각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헬로드경제 신상윤입니다. 일단 서울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 감사의 정원이 준공을 하고 나서 저 기사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고 철거를 하거나 용산으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강버스 관련해서도 한강버스를 관광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영향을 좀 보시겠다고 했는데 저 인터뷰하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정원은 저도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이제 206억인가요? 하여튼 뭐 2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저게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많은 또 단체들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지금 또 선거 전에 무리하게 또 그것도 졸속으로 또 강행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건 그 국가의 상징거리에는 그 국가의 영웅이나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그곳에 해서 자부심,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거리에 적합한 건가? 그리고 위치도 그동안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곳인데 그거를 지금 닫아버린 그 조형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상과 한글 이 조형상들에 그걸 갈라놓고 또 광장을 줄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안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22개 참정국을 기리는 문제는 감사를 표시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다. 그거는 우리가 뭐 그 정신은 높이 산다. 그렇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우리가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 때는 그곳의 스토리나 뭐 히스토리나 이런 것을 보고 맥락에 맞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형물이고 상징적인 거라면 이건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딱 맞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이전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조형물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또 시설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거를 물론 이제 들어가서 정확하게 좀 설계도라든지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위와 아래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전쟁기념관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 뜻을 기념하고 그 아래에 있는 공간들은 세종대왕과 한글과 관련한 그런 행사, 뭐 그런 전시나 그런 걸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해도 좋을지 의견을 구해볼 텐데 좀 대략 그런 걸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한강버스는 제가 취임하면 바로 대대적인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이게 안전한 건지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걸 진단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완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관광용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 이미 지금 관광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교통용이라고 하는데 그 셔틀버스 거의 안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관광 교통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3시부터 5시. 이게 교통 시간인지
좀 봐야 되고 주말에 또 많고 이거는 관광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승객이 많다고 하는 건 2만 원인 유람선과 3천 원 그리고 5천 원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이 한강버스와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신 세금으로 이걸 다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관광용으로 전환을 하되 어떤 관광용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배가 처음부터 아예 구조적으로 안 맞다, 잘못 만들어져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하면 아주 뭔가 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몰 비용은 아마 안전으로 가져올 사고가 일으킬 그런 피해에 비해서는 매몰 비용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해외 및 외국인 독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님께서 그 공약 중에 세계 도시 종합력 지수 3위권 이런 것 말씀하신 적이 있고 모두 발언에서도 그 글로벌 업무지구를 특구로 지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그 다양한 서울을 글로벌 아시아 경제 문화 수도로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외국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뭐 외국인들은 다소 괜찮지만 아직도 뭐 수많은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취직을 원하는 그런 외국인들은 행정, 주거 그리고 비자 문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서울과 외국인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서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G2의 어떤 임기 내에 뭐 좀 도달 가능한 목표 뭐 이런 거는 일단 관광객 3천만 명 일단 목표가 될 수치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N AI 허브를 이제 유치를 확정하는 것 그리고 청년 실업률을 이번 평균 전체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 정도 한 3~4%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것 그리고 GRDP 성장률 순위를 이제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이는 것 지금 평균 이하인데 이걸 평균보다 높여서 저희가 평균을 서울이 까먹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목표에 좀 다가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정착 환경 개선 방안을 보면 저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일 것 같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화 제도적인 측면으로 볼 텐데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살 때 가장 좀 불편한데 특히 행정기관과 병원 이런데 의료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용 어렵고 또 병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긴박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다국어 서비스라든지 원스톱 서비스 이런 부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어떤 이 통역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좀 갖춰줘서 급할 때 외국인들이 의료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편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도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지금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쓰고 있던 카드들이 우리나라에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공약으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뭐 다른 나라 가면 런던이나 뭐 도쿄나 이런 데 가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제 계획이고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같이 융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국내인 내국인들 커뮤니티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각각의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모국어 단위의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건 행정에서 주민 참여, 외국인 참여 행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행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또 커뮤니티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언어적, 문화적,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또 얘기되는 건 비자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문제여서 이건 정부랑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편한 일자리 또 갖기 편한 이런 비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뉴스원 임혜중입니다. 그 차착 개발 서두에 말씀해 주실 때 그 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은 공급 확대에 많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사업 시행이랑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주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이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주 대책이 아마 속도가 날 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을 중간 어느 정도 단계에서부터 예컨대 사업 시행 계획이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주 대책을 같이 지역마다 세워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지금도 이주 대책을 세워서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살려서 전체 전세나 이런 월세 전세 상황 이런 것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맨 먼저 되는 것이 일단 전월세가 가능한 그 옮길 수 있는 그런 이 주거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일단 필요해서 그걸 빨리 늘릴 수 있는 곳들은 좀 빨리 늘려서 이게 이주 대책과 결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송정록입니다. 뭐 특별히 질문할 건 없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이 사전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질문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처음에 좀 우세의 상황에서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도 지금 혼전 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뭐 공소취소 특검 포함한 뭐 여권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고 또 후보의 검증 작업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 전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선거 종당에는 선거 끝까지 어떤 그런 접전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으면 이게 뭐 대권 후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국지국회는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대선의 전초전 같은 느낌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정 후보님 공약을 보면 사실 굉장히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그 서울이 과연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큰 청사진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이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도 보면 서울이 좀 걱정되죠. 그래서 그 분권 차원에서 그 공공기관들에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계속 경기도로 가고 저희 애들도 뭐 지금 강남에 있긴 합니다만 청년들 지금 서울서 못 살겠다고 다 그런 판인데 사실 이제 강원도가 서울을 걱정해야 되는 판이 됐죠. 어느새.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기의 어떤 그 시정들은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좀 그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위축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 분 다 좀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저만의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혹시
비전과 관련 거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거 판세는 제가 뭐 선거 처음 아주 앞서 있을 때부터 이게 서울시장 선거는 쉬운 선거가 아니고 또 지형 자체가 그래서 박빙의 승부다. 그래서 정말 박빙의 결론이 날 것이다고 일관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정말 진실하고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박빙이지만 그래도 선거라는 건 시대 정신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또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 저는 유능한 지방 정부를 이제 세우는 것, 지방 정부의 실력을 교체하는 것. 그래서 실력이 교체된 중앙 정부, 이미 실력이 교체된 중앙 정부와 잘 협력하고 또 때로는 또 경쟁하고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삶을 좀 뒷받침하는 또 서울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정신의 역할이 어느 순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 잘하는 시장에 대한 시대 정신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선거는 정말 승부를 알 수 없는 박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청사진 얘기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는 그 5극 3특 시대의 서울의 역할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빨대 역할이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관문, 입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많은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은 무엇으로 다시 이 부분들이 채워지는가? 저는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아예 혁신이 돼서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 기업, 인재가 서울로 와서 그 부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행정적인 측면들이 빠져나가면 그 공간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AI의 기업들이 또 인재들이 모이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그게 글로벌 G2 계획이고요. 그런 기회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정부의 협조인데 특구 지정인 그냥 기업들이 오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싱가포르 수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특구를 도입해야 되는데 특구 지정은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력해서 제가 용산 특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했던 대로 홍릉 바이오 특구, 양재 AI 특구, 구로가산 실증 특구 이렇게 하면서 기업과 인재가 몰려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여의도는 이제 향후 서여의도 쪽에 국회가 이제 좀 장기적인 얘기지만 이전에 간다면 용산 글로벌 특구와 함께 연결이 돼서 금융 분야에 이제 특구로 가야 되지 않나 좀 먼 일이지만 미리부터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에 지금 국제 업무지구를 특구로 개발해서 그 힘으로 나중에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면 대한민국 서울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엔진으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곳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안종훈 기자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선을 이제 내란 청산의 성격과 그리고 유능한 지방정부 구성의 성립이 두 가지 측면의 주안을 둬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자 또 행정가 출신 후보로서 그 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이 내란 청산에 더 주안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본인의 이제 유능한 행정력을 좀 유권자들한테 부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국가 정상화라는 측면과 유능한 지방 정부라는 측면이 민주당의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중심인 거일 텐데요. 저는 서울에 있어서 지금 제 선거와 같은 경우는 유능한 시장, 유능한 지방정부, 지방정부 실력교체 이 부분들이 더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내란 국가 정상화의 그 단계는 같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구민이고 서울 시민인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서울 시민들의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성동구청장 재직하시면서 느끼신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서울에서 서울이 국제 경쟁력 에 뒤지지 않을 것. 그래서 서울이 경쟁에 뒤진다는 건 대한민국이 뒤진다는 거고 서울이 뒤진다는 건 시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AI 대전환기에 서울의 경쟁력을 가질 것 이거 하나와 동시에 이 경쟁이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 이 두 가지를 서울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그러면 서울시 행정은 국제 경쟁력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시민의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행정력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고 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서울시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성수동 개발 성과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 성수동 개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실은 시발점은 그 오세훈 후보 쪽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법정 토론회는 성사됐습니다만은 양자 토론회에 대한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아쉬움 같은 것들을 표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수동 개발은 이제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비약적 성장을 하는 데는 다양한 그런 조건이나 또는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경마장이 있던 곳이 이제 골프장으로 바뀌어서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울숲 자리에. 근데 그 골프장을 이제 그대로 또 발전시켜서 서울숲 형태로 됐었고요. 그래서 서울숲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첫 번째 단계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분당선이 성수동으로 연결이 되고 왕십리로 연결이 되면서 강남과 바로 또 2호선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분당선의 효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효과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입지적인 중요성들이 좀 다져졌던 거고요. 그런 과정인데 왜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안 돼 있었나? 가능성은 충분했는데 방향을 찾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이제 마저 떨어져서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 도시 재생과 또 재개발할 곳은 재개발하게 되고 재생할 곳은 재생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탔고 거기에 붉은 벽돌 조례라든지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든지 다양한 성동구의 정책과 시민들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졌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시민들과 기업의 역량을 행정력이 뒷받침을 한 것이다. 행정이 제도적,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과 기업의
이 주인공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제 임기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양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저를 좀 다르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뭐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조금 주요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뭐 토론의 문제는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오세훈 후보께 좀 드립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 TV 토론이 뭐 능사가 아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TV 토론을 피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데 그걸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면 신뢰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말고도 좀 두 번의 토론이 더 있고 또 합동 토론 한 번이 남아 있어서 뭐 20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포함해서 또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추가 보충 질문 시간을 조금 시간이 남아서 추가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그 후보께서는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울적할 때 성수동에 가십니까? 주로 중량천변, 한강변 뭐 이런 데 좀 걷습니다. 아 많이 걸으십니까? 예. 그 걸으면서는 뭐 어떤 생각 주로 많이 하십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걷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겠죠, 서울이. 예, 아마 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걷기 좋은 도시가 가장 좀 그 경제 활력도 좋고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시보다 사람이 걸어가는 도시가 경제 활력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걷기 좋은 도시가 경제도 살고 또 활력도 넘치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유해서 그런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장이 되시면 좀 더 규모가 커지는데 계속 하실 생각인지 하고 또 하나는 구청장 선거 때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네. 일단 문자 메시지는 지금도 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계속 그 있고 늦지 않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오고 선거 제안들이 많이 와서 단순 민원이면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하겠는데 제안들, 정책 제안들 아주 수준 높은 또 복잡한 제안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조금 이제 답변들이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몇 명이 그걸 제가 또 도움을 받아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면 시스템적인 도움과 AI 기술적인 도움들이 뒷받침이 될 테니까 훨씬 더 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제안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하면서 문자로 받은 민원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코로나 시기에 그 QR코드로 입장하고 그 식당 가거나 이럴 때 수기로 안 하고 한 거 그것도 주민들의 불만이 제한돼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최초로 그걸 도입을 해서 그 방식을 응용해서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곳이 민원이 정책의 보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는 구청장 선거와 시장 선거 다른 건 네.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 거의 일일 일건이더라. 네. 이런 게 좀 굉장히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MBC 박정호 본부장.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기회 한 번 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민주당이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조작 기소 특검 다시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특검한테 공소 취소 권한을 사실상 주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뭐 서울시정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즉답을 하시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물론 뭐 민생이 중요하고 서울시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아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고 또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원칙을 그 행정과 입법부, 사법부가 있죠. 행정부가. 그런데 그 상권 분립이 있고 또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들을 서로 존중이 돼야 된다. 기본적인 건. 그래서 입법부의 할 일은 입법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견제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행정부 하는 일은 입법부가 이제 상당히 견제를 하는데 저희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들은 없죠, 거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지방 행정을 하는 이제 시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매번 정치적인 문제에 입장을 낸다는 것이 과연 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게 되면 정쟁에 휘말리게 되고 정쟁의 한복판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민생의 한복판에 서야 될 시장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일들, 중요한 일들, 그리고 이제 시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내기 전에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낼 것이고 그게 갈등이나 어떤 정쟁으로 비치지 않게 하되 이 단계도 지나간다 그러면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 또는 이제 사법적 정의 이런 것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논쟁이 일단 뒤로 미뤄져 선거 이후로 이제 논의가 미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입장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후에 선거 이후에 논의 때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사법정에 맞지 않다고 할 때는 제 입장을 당에 전달할 것이고 또 당을 통해서도 또 여의치 않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또 입장을 낼 수 있다 그런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정원호 후보 모든 패널의 질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답변해 주시는 모습 아마 많은 패널분들이 또 인상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이루어진 분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은 20여일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유능한 지방정부 또 일 잘하는 시장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